요즘에 저를 좀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이나 텔레그램 또 단톡방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각별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실제 피해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리딩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를 사칭한 어떤 문자가 온다거나 그런 걸 받으셨을 때는 그냥 무시를 하시거나 꼭 신고를 꼭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3년 8월 23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장이 좀 답답하시죠? 예, 뭔가 좀 돌파구가 좀 나와야 되는데 좀 쉽지가 않습니다. 당장 뭐 변하는 게 없어서. 그래서 내일 모레 있을 그 잭슨홀 미팅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되겠고, 또 오늘 내일 새벽이죠. 이제 엔비디아. 그래서 뭐 시장은 일단 변동성 좀 나오긴 할 텐데, 일단 현재 국면에서는 뭔가 반전의 카드가 없어서요. 뭐 아직까지는 좀 답답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오늘도 시장 끝나면 좀 말씀드리고, 오늘 일단 보고서는 그 바이오 쪽 한번 정리 다시 한번 해드리고요. 풀무원, LG전자, 솔브레인, 국도화학, 태광, 롯데웰푸드, 원익QNC,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 있을 잭슨홀 미팅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화장품하고 음식료 쪽 얘기고요. 제품력이 브랜드력을 좀, 이게 뭔가 지금 어떤 시장이, 그러니까 어떤 트렌드인지 그걸 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약화됐다. 요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큰 그림 그리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로는 신약 시장의 황금알, 그러니까 1조 원 이상 판매된 국산 의약품이 이제 셀트리온 그룹의 이제 레미케이드, 뭐 시밀러인 그 램시마 요거밖에 없어요, 한국에선. 근데 램시마 SC가 뭐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1조 원은 계속 유지할 것 같고, 지난해 1,000억 이상 판매된 국산 의약품 매출은 131까지가 모두 다 이제 바이오시밀러고요. 4위가 SK바이오팜의 신약 엑스코프리, 5위가 대웅제약의 그 보톡스 제품 중에 하나죠, 나보타. 요게 이제 소송 때문에 요새 뭐 대웅제약 좀 안 좋긴 한데, 어쨌든 이제 작년 기준으로 매출액이 5위였습니다. 레이저 티닙, 요게 이제 유한양행이 이제 기술 수출을 했던 거죠. 예. 뭐 어디죠? 그 얀센인가요? 예. 거기서 이제 지금 임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삼상 결과가 10월 이제 중순에 유럽 종양학회에서 좀 나올 것 같고, 비소세포 폐암, 이제 작지 않은, 비소는 작지 않다. 폐암인데, 폐암 중에 그 세포 크기가 좀 작지 않은 게 80%가 넘어요. 대부분이고. 근데 이제 저 레이저 티닙 유한양행이 타겟을 하는 건, 이 신약 개발 회사들은요, 바이오로 제 신약을 만들 때 이 정확하게 세팅을 합니다. 설계를 하는데 어딜 타겟으로 할 거냐. 근데 이제 비소세포 폐암을 일으키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 EGFR 변이, 요거를 이제 타겟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시아에 내 좀 많이 나오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EGFR은 뭐냐면은 우리 상피세포 바깥에 있는 그 표면 세포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그 가장 바깥에 있는 이 세포가 그 이렇게 성장하거나 분화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성장인자라고 하는데, 이 성장인자랑 수용체, 수용체 뭐냐면은 이 밖에 있는 이 세포를 안으로 보내주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안으로 전달해주는 단백질이라고 하는데 좀 복잡하긴 하죠. 근데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 변이, EGFR 변이 뭐냐면은, 변이는 잘못된 거잖아요. 돌연변이. 그래서 이 돌연변이가 발생했다는 건 뭐냐면은, 암세포를 막 증식시켜버려요. 예. 암세포를 이게 눌러야 되는데, 면역세포가 그걸 못 잡아가지고, 그냥 폐암이 계속 번지는 거죠. 그걸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타깃으로 한 치료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구리수가 나와서 이미 매출이 54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6조 이상 나오고 있고, 근데 타구리수가 출시 3년 만에 매출 1조 이상을 달성했다고 하는데, 이번에 폐암 치료제로 저건 이미 나왔지만 그 또 하고 있는 게 화학 제품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타그리소랑 섞어요. 예.
그래서 그걸 이 화학 치료제랑 섞어서 임상을 하는데 그게 만약에 결과가 잘 나온다면 그 제품이 또 많이 팔리겠죠. 근데 이제 그거랑 경쟁하는 유한양행의 제품이 바로 레이저티닙 요거고 10월 종양학회에서 긍정적 데이터가 나온다면 미국 FDA에 신청을 할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존슨앤존스에서 5가지 프로젝트를 좀 꼽았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로 요 레이저티닙을 꼽아줬어요. 유한양행 오스코텍의 레이저티닙 플러스 맞나? 발음이 안 되네요. 리브리벤트 맞아요. 리브리벤트 병용 이거 합친 거예요. 두 개 합쳐서 이제 그 약을 투여하는 건데 그거 해가지고 이제 지금 신약 개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가장 지금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에서 지금 앞서가고 있는 게 타그리소니까 요걸 겨냥한 거예요. 이거보다 더 잘 나오면 이제 블록버스터 되는 거죠. 그래서 잘 되길 좀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경쟁 제품이 이번에 화학 치료제랑 병용으로 임상 3상 결과가 9월 11일 날 나온다고 합니다. 예. 근데 원래 지금 나왔어야 되는데 이번에 초록에서 발표를 안 하고 실제 9월 11일 폐암학회 열릴 때 그때 발표한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9월, 10월에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또 일정들이 잡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뇌전증 치료제는 이제 뭐 갑자기 발작하거나 우리 뇌가 뭐 약간 이제 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뇌전증이. 그래서 요거 만든 회사가 SK 바이오팜의 엑스코플이죠. 미국에 이미 출시했고 FDA 승인 받아서 지금 매출이 계속 잘 늘고 있어요. 근데 아직 블록버스터까지는 아니지만 블록버스터까지 가는데 그러니까 1조 원 이상을 가는 데까지는 한 8에서 9년 정도 소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4년 차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더 성장할 걸로 좀 보고 있고 그 1위 제품 UCB의 빈펫은 이미 특허가 만료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좀 꺾이고는 있어요. 그래서 아마 1등이 아마 엑스코프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효능도 괜찮고요. 그래서 SK 바이오팜이 주가 좋았죠. 근데 앞으로도 좋으려면 이 엑스코프리가 꾸준해야 돼요. 매출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매분기 어쨌든 그동안은 좀 괜찮았습니다. 엑스코프리가 인정을 받고 있고 근데 꾸준하게 매출 나오는지만 확인하면 되겠고 요새 이제 제일 이슈가 GLP-1 당뇨 치료제, 비만 치료제로 요거죠. GLP-1이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서 우리 몸의 포도당 수치를 감소시켜서 이 당이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너무.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완화시켜 주는 거죠. 근데 이제 인슐린의 분비가 안 되거나 이러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저걸 이용해서 지금 이제 치료제를 만들었는데 효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당뇨 치료제는 여러 개가 나왔고 여기에 이제 비만 치료까지, 여기에 또 심혈관계 예방까지. 그러니까 이제 여러모로 저 GLP-1이 참 꿈의 치료제로 각광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혈관계 MAC 이번에 데이터 나왔는데 20%나. 그래서 일라이릴리인가요? 거기가 노보노디스크였나? 일라이릴리였나? 아무튼 좀 헷갈리는데 요새 주가가 좋죠. 그리고 노보노디스크 맞아요. 덴마크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요 요새 아주 주가 폭등해가지고 덴마크 전체 GDP보다 노보노디스크 시총이 더 크대요. 그 정도로 지금 어마어마한 기업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중작용제,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작용을 동시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일 어고니스트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세포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수정하도록 하는 세포 단백질인 수용체를 활성화해서, 그러니까 이 세포가 하고 있는 일을 수정해서 이 생물학적 반응을 일으키는 화학 물질인데 이걸 이용해서 치료하는 거예요. 듀얼은 2개를 동시에, 트리플은 3개. 그러니까 더 복잡하고 강력한 치료 효과가 있는데 이 당뇨 치료제 중에서도 GLP-1과 GIP 수용체를 모두 다 활성화하는 게 이중작용제예요. 이 GLP-1 요건 포도당 조절하는 거고 GIP는 식욕 조절, 2개를 동시에 해주는 거죠. 그리고 릴리가 개발하고 있는 게 3중작용제도 있나 봐요. 근데 이게 지금 마운자로, 자기네가 만든 마운자로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더 높은 체중 감량 효과, 22.5가 아니라 24%. 그러니까 이제 2중, 3중으로 갈 텐데 우리 한국도 지금 하고 있어요. 한미약품이 여기 비알코올성 지방 감량 그 적응증으로 임상 2비상 이렇게 좀 치료 이제 임상을 좀 하고 있는 걸로
좀 나와 있는데 이 단일작용제인 오젬픽보다 단일작용제가 오젬픽인가 봐요. 이거보다 지금 한미약품의 물질이 더 우수하다는 평가가 나온 거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물론 이제 임상은 25년에 끝나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되겠고 3중 작용제로도 지금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아에스티는 아직은 임상 전이고요. 올해 하반기에 IND 요게 만약에 이제 임상 시험을 하는 건데 임상 시험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좀 호재가 되지 않을까. 일단 진입 준비 중에 있고 유한양행도 여기에 베링거 인게라임의 기술 이전해서 임상 일상 중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결과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현재까지 나온 결과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해소에도 긍정적인 데다가 이 두 가지가 제가 결합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GLP-1은 이 포도당 수치 같은 걸 낮춰주는데 FGF21이 같이 결합된 거예요. FGF21은 뭐냐면은 간 섬유화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섬유화가 뭐냐면 간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거 안 되잖아요. 우리 몸이 안에가 장기가 딱딱해지면 어떡해요? 폐섬유죠. 딱딱해지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막아주는 효과. 그러니까 앞으로 이 바이오 보실 때도 이렇게 이중작용제가 뭔지 이해만 해주시면 돼요. 두 가지를 동시에 해주는구나. 3중은 3가지. 예. 유한양행도 그걸 하고 있고, 그리고 대세가 또 한 가지가 그 셀트리온의 램시마 SC가 인정받는 게 집에서 주사 맞을 수 있게 제형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정맥 주사가 아니라 병원 가서 집에서 자가 주사. 그래서 인정을 받는 거고 신약으로. 근데 여기도 똑같아요. 주사에 불편함이 있잖아요. 매일 한 번씩 맞으면 얼마나 괴로워요. 근데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 근데 펩트론이 만드는 그 플랫폼은요, 한 달에 한 번인가 봐요. 그래서 펩트론 주가 많이 올라갔죠. 이런 것들도 앞으로 더 나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트렌드가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투자 전략은 셀트리온 그룹은 좀 합병 이슈로 주가 변동성 조금 확대될 걸로 보고 있고, 유한양행은 이제 운명의 10월이 오고 있고, SK바이오팜은 턴어라운드 주목하고, 그 다음에 GLP-1 아까 당뇨나 비만 치료제 이쪽에서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맞을 수 있는 걸로 플랫폼을 그 기술을 만든 펩트론이나 인벤티지랩 이런 쪽을 한번 보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이제 22년도 1,000억 이상 판매된 국산 의약품 이제 매출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독보적이죠 이거 이쪽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 다음에 요게 존슨앤존슨의 5가지 프로젝트 중에 하나 맨 마지막에 있는 게 여기 유한양행 오스코텍 레이저 트닙이고요. 빈펫이 먼저 나왔는데 엑스코프리가 이제 뭐 더 성과 좋죠. 4년치가 요 파란색 선. 그리고 이게 GLP-1 주요 출시 제품인데 대부분 당뇨예요. 당뇨였다가 이제 비만으로 이제 심혈관계로 가고 있습니다. 펩트론 한 달에 한 번, 인벤티지랩 한 달에 한 번, 뭐 이런 것들 지금 글로벌사랑 논의 중에 있다. 네, 뭐 국내 대형 제약사랑 이런 것들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풀무원 같은 경우는 신한에서 풀무원 참 안 좋았죠. 그래서 저도 이게 주가가 싼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도 이제 좀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는데 오늘 읽어보니까요 뭔가 좀 기대할 게 생겼어요. 예, 그러니까 똑같은 건 아니에요. 상반기 실적도 괜찮았고, 근데 관심사가 3가지라고 합니다. 계속 적자였던 식품 서비스 유통이 작년 2분기부터 흑자 전환했는데 중장기적으로 영업이익률이 계속 오를 것 같아요. 이것도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 해외 법인, 이게 제일 중요해요. 미국이 도대체 제대로 될까? 그러니까 미국사, 일본 뭐 이런 것들이 흑자 전환할 거냐? 올해 4분기로 예상하나 봐요. 그래서 미국의 그 아시안푸드 공장 3분기에 완공되고 4분기에 생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연말 코스코에 행사가 있나 봐요. 행사. 그거 참여하면 가동률이 좀 올라가지 않겠냐. 이렇게도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에서 두부로는 거의 제일 잘 나가는 게 토프. 풀무원의 토프란 브랜드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게 지금 50% 비중. 아시안푸드. 그래서 굉장히 좀 잘하고 있는 걸로는 아는데 흑자 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좀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아시안푸드 공장까지 완공이 되면, 그러니까 미국의 공장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럼 물류비 감소하고 비용 줄겠죠. 그래서 22년까지 미국 영업 적자가 300억이나 됐어요. 근데 올해는 100억으로 줄고요. 4분기 흑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풀무원을 볼 때 지금 급할 건 없고요. 3분기에 만약에 이제 발표할 거 아니에요. 그때 힌트가 나올 거예요. 4분기에 드디어 미국 흑자 전환. 그럼 이제 그걸 기억해 놓으셨다가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미국 언제 흑자 날 거냐. 근데 4분기에 진짜 흑자가 확실해지면 주가는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는 거의 바닥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시간 걸리겠지만 그 부분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물류비나 뭐 판가 올렸고 고정비도 절감될 것 같아서 긍정적인 것 같고, 제일 좀 또 문제 중에 하나가 좀 이제 재무구조 때문에, 근데 이제 1분기 말에 부채 비율도 크게 이제 그 상승은 했는데, 이 전환상환 우선주 아마 이거 뭐죠? 이게 전량 매입부 소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 이제 자본확충위에서 영구 전환사채 발행을 할 예정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자 비용이 좀 들어가니까 좀 부담이 될 수는 있어요. 부채가 느는 거잖아요. 근데 영구사채 물론 자본으로 인정은 해주지만 뭐 어쨌든 이자 같은 게 있다면 좀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자 비용 부담 줄이기 위해서는 차입금을 줄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설비 투자를 줄여야 되는데, 이제 더 이상 설비 투자 이제 그러니까 큰 건은 없을 거라고 보는 것 같아요. 미국의 길도이 공장이 3분기에 끝나면 완공이, 대규모 투자 건은 이제 없어진다. 그러면 이제 투자 비용이 줄어들면서 차입금 갚아 나가면서 좀 좋아지겠죠. 그래서 올해 실적 좋아지고요. 영업이익 급 증가하고, 내년에는 이제 더 좋은 실적 내면서 PER도 10배 이하로 떨어질 것 같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해외 매출 늘어나는지, 이익 증가하는지, 미국 법인 그거랑 이제 투자가 줄면서 부채가 줄어드는지. 그래서 더 나빠질 건 없는 것 같은데, 다만 이제 확인은 필요한 거죠. 그리고 풀무원은 내부자가 저번에 한번 매수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네. 제가 그때 제 기억엔 그래요. 풀무원이 맞았나? 아무튼 제가 한번 볼게요. 저도 이게 명확하게 기억은 안 나가지고. 풀무원 김영환 씨인가요? 김우진 님인가? 잠깐만요. 7월 11일 김우진, 이분이 이제 사회이사고, 그죠? 매수했죠. 아, 많이는 안 샀네요. 651주를 1,600원에 일단 매수를 했네요. 지금 거의 지금 주가죠, 거의. 왜냐면 거의 매수한 게 없어요. 보세요. 거의 없어요. 그리고 김영환 씨가 8월 1일? 혹시 이분이 사신 건가? 잘 모르겠네요. 이분도 5,050주나 샀어요. 보이시죠? 장내 매수. 많이 샀네요. 5,050주면. 이분은 사회이사. 그러니까 두 명이 샀어요. 예. 이분은 굉장히 싸게 사셨네요. 9,000원대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괜찮지 않나. 그래서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있는데, 뭐 주가라는 것도 이제 회사가 어떻게 변할지는 이제 뭔가 시그널은 나왔어요. 근데 확인은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한번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LG전자는 이제 노근창 연구원님이 센터장님 적어주셨는데, 목표주가 14만원 유지했고요. 요새 뭐 주가 안 가죠. 예, 실적도 기대에 못 미쳤고, 전기차 리콜 충당금도 일부 있었고, 뭐 가전 안 좋은 거 아실 거고. 근데 또 그런 것도 있는데, HBM 수요 때문에 반도체가 가니까 또 약간 소외받은 것도 있다. 근데 현 상황에선 내년 1분기, 이게 보통 원래 LG전자는 1분기가 좋아요. 계절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좀 매수해 놓자라는 그런 전략인 것 같아요. 그 3분기는 이제 그 뭐 가전사업부도 좀 흑자 전환 또 힘입어서 한 15% 정도 그 이익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 H 사업부는 요거 저거 TV 제가 헷갈렸네. TV 사업부입니다. TV 사업부. TV가 이제 좀 안 좋았는데, 그래도 3분기는 좀 TV가 흑자 전환하면서 좀 증가할 거로 전망하고 있는 것 같고요. 반도체 업종처럼 이익이 막 이렇게 막 급등나가는 건 아닌데 되게 완만하죠, 성장도.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아주 막 강하거나 막 그러진 않아요. 예, 뭔가 이제 재료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래서 그런 좀 특징은 있고요. 예, VS 사업부가 자동차 부품, 전장 부품, 이쪽은 꾸준히 성장하는데, 그렇다고 뭐 엄청난 이익을 내는 건 아니고 턴어라운드 초기 국면이니까. 근데 내년부터예요. 저는 이제 VS 사업부는, 왜냐하면 25년도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현대차가 이제 본격적인 스마트카라든가 이제 소프트웨어 기반의 차를 출시하거든요. 업데이트, 무선 업데이트. 그러면 IVI,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많이 들어갈 텐데, 그게 이제 다른 업체들도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차량용 인포테인먼트는 좀 필수다. 요걸 하는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LG전자. 그리고 우리 공부했잖아요. 어제 모트렉스는 이제 주로 신흥국 중심. 현대차에 들어가서 신흥국으로. 그 다음에 거기 들어가는 칩을 만드는 회사가 누구라 그랬죠? 텔레칩스. 연결되시죠? 이렇게. 거기가 이제 하나의 차량용 인포테인먼트가 하나 있고, 또 카메라가 따로 있죠. 카메라 만들어주는 회사들. 이렇게 그러니까 세분화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LG전자는 차량용 인포테인먼트가 핵심이다. 그리고 상반기에 냉장고 생산량은 좀 감소했고 세탁기는 증가했고요. 근데 이제 물류비가 완화되니까 이 부분도 좋지 않나. TV는 교체 주기가 길어지니까 너무 큰 기대할 수는 없어요. 예, 그래서 TV 한 번 사고 오랫동안 보시잖아요. 그래서 동사 초과 성장 위해서는 이제 자동차 전장 부품 말고 또 새로운 성장 엔진도 필요하다.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세계적인 가전회사인데 저도 이 부분은 좀 놀랬던 게 매출 37% 이상이 한국에서 발생한대요. 그러니까 한국 시장 굉장히 큰 거죠. 예. 근데 한국 시장은 동사의 생활가전과 TV가 세계 시장에 안착하는데 테스트베드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소비자분들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근데 아시겠지만 가전하면 LG잖아요. 예. 지금도 그런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 근데 항상 대부분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하고 LG를 많이 비교하는데 가전만큼은 또 LG를 우위에 두신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 근데 이 혹독한 한국의 환경에서 LG가 어쨌든 가전 되게 잘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건조기, 스타일러 이런 신가전 내놓고 성공했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로봇 솔루션, 가전 구독, 렌탈, 케어십, 전기차 충전까지 한국에서 계속 지금 서비스를 내놓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잘 되면 또 글로벌로 나가서 성공하는 밑거름이 되지 않겠냐. 근데 물론 매출액은 얼마 안 되지만 성장 엔진이 될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저 부분이 확인되려면 좀 시간은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 이제 계절성 겨냥해서 좀 분할 매수하자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당장 주가가 급하게 움직일 모멘텀은 좀 없고요. 주가는 싸졌고 지금 여기 대표이사도 물려있죠. 11만 원대, 12만 원대에 사신 것 같은데 아무튼 기초체력 높아졌고 전장 부품 기대감은 유효하니까 좀 긴 호흡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뭐 삼성도 그렇고 뭐 LG전자도 그렇고 주가 움직임은 좀 무거울 수밖에 전체 시장이 좀 눌리고 있어서 좀 시간은 필요할 것 같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보유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솔브레인은 이제 박유학 연구원님이 키움에서 목표 주가 35만 원 유지했고 감사한 영향은 정점 지났다. 근데 실적 바닥은 3분기라고 합니다. 가동률은 이제 점진적으로 좀 올라갈 걸로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감산 때문에 그래요. 낸드 감산 더 하잖아요. 그러니 뭐 3분기가 좋을 수가 없죠. 이 부분은 주가에 반영하고 있고요.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정상화된다. 예, 그러니까 내년 4분기에는 좀 월 580K 정도 이제 생산을 할 것 같다. 이 K는 천장입니다. 천장. 예, 천장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예, 그래서 이 솔브레인 분기 실적 회복은 이제 3분기가 바닥이고 4분기부터 좀 개선되지 않을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또 4분기부터는 삼성의 평택 3공장하고 테일러 파운드리 공장이 순차적으로 가동되니까 근데 저게 가동되면 또 좋은 게 파운드리 소재도 하잖아요. 파운드리에 들어가는 그 소재 그것도 하고 있으니까 에천트 소재라 그러죠. 그걸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실적에 점진적으로 반영되겠죠. 그래서 내년에는 삼성전자 낸드 3나노, 4나노 파운드리 이 회사가 그 식각 소재 만들잖아요. 이렇게 깎아주는 그 에천트 소재인데 요게 이제 낸드랑 저 파운드에 들어가죠. 우리 파운드리 한번 공부해봤죠. 그때 솔브레인 한번 공부해봤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시작이에요. 뭐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했고 내년부터 본격화되지 않을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2분기 수익성이 좀 안 좋았지만 이 부분은 물량 감소 때문에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솔브레인 실적도 3분기부터는 좀 바닥 다지고 4분기부터 좋아지는 흐름으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국도학 정말 저평가지만 주가 요새 또 빠지고 있습니다. 실적 좋았는데 중국 법인 흑자 전환했고요. 근데 에폭시는 페인트 원료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요 페인트 회사들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중국 내수 가격이 올라가면서 판가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재료 가격도 올라갔고 원재료 가격 올리면요
전반적으로 이제 같이 올리거든요. 근데 저 ECH는 누가 만드냐면 주로 롯데정밀화학이 만들고 있고, 저거를 이제 이용해서 에폭실 만들고, 에폭실 이용해서 페인트 만들고. 근데 국도학은 에폭시예요. 에폭시 만드는 업체입니다. 근데 요새 인도 뭐 페인트 시장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모멘텀은 있는데 주가에 반영은 전혀 안 되더라고요. 예. 업황 회복 초기고, 주요 전방 시장이 조선차, 건설, 페인트 코팅인데 조선도 좋잖아요. 예, 나쁘지 않고, 자동차는 조금 둔화는 되더라도 여전히 뭐 생산량 회복되고 있고, 건설은 좀 부진하죠. 예. 근데 이제 전 세계 경기가 또 이거 좀 꺾이는 거 아니냐, 미국 경기 꺾이는 거 아니냐, 중국 안 좋고 막 이러니까 이 매크로가 눌러버리니까 주가가 이게 가질 못하더라고요. 석유학 전반적으로. 근데 그 안에서도 국도학은 좀 저는 개인적으로 차별화돼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페인트 업체들도 5개에서 합산 영업이익이 작년 4분기 저점으로 회복이 있으니까 좀 나아지지 않겠나. 그래서 동사 주가는 좀 최근에 부진하지만 하반기 기대할 만하고, PBR도 0.5배밖에 안 되니까 업사이드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중국 법인 드디어 흑자 전환했어요. 계속 적자보다. 이건 좋죠. 운반비 떨어졌고, 에폭시 가격 오르고 있고요. 원재료 가격. 요거 따라서 더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글로벌 에폭시 가격은 많이 떨어졌어요. 그죠? 아마 요게 조금 부담이었던 것 같아요. 중국은 좀 올라가는데, 요게 근데 어느 정도 이것도 좀 바닥은 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여유 있게 좀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좀 편안한 기업은 맞아요. 워낙 이익도 괜찮고 밸류도 낮기 때문에. 그 다음에 태광 요즘에 부진하지만 영국 정부가 100개 이상의 북해에서 석유나 가스 있죠, 시추하는 거. 저런 거 시추 많이 하면 태광이나 누가 좋아요? 성광밴드, 뭐 DK락, 하이루코리아, 피팅 회사가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왜 해양 시추에 왜 투자할까? 영국처럼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허가하는 경우도 있고, 경제 블록화, 북미 셰일피크에 대한 우려 등. 그러니까 뭔가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보고 시추하는 거죠. 400건 이상의 해양 시추 리가 작동 중인데 24년까지 10% 이상 증가할 걸로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해양 투자가 이제 좀 둔화되면 어떡할까, 그런 좀 피크아 우려는 있어요. 근데 SLB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미국의 석유 시추 1위 기업인데, 이게 슬럼번거인가? 제가 정확히 슬럼번거? 예. 그런 기업인데, 거기서 이제 전망하기로는 22에서 25년 예정된 최종 투자 결정이 30개 이상이고, 무려 5천억 달러면 얼마죠? 우리나라 600조 이상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2천억 달러, 한 260조 원 정도가 심해에서 있죠. 깊은 바다에 시추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2016년, 19년 투자됐던 거 대비해서 무려 90% 이상 증가한 물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정된 저 투자 결정된 거 물량의 85%가 국제유가 50달러면은 이익이 난대요. 그럼 지금 80달러니까 안 할 이유가 없죠. 예. 그러니까 국제유가가 뭐 갑자기 폭락해서 60달러 깨지면 그럼 취소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가능성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건 예정대로 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피팅 업체들 입장에선 뭐 좋지 않을까. 그래서 좀 긴 호흡으로 본다면 이 구조적인 거니까 보시되, 다만 주가 좀 올라왔었고 또 약간 피크아 우려 좀 있다 보니까 좀 최근에 부진하다. 그래서 요거는 좀 똑같아요. 한 9월까지는 좀 쉴 것 같아요. 9월이나 10월 중순까지는, 실적 발표 전까지는 조금 이제 쉬어가는 구간이다. 근데 오히려 그런 구간에서 막 주가가 쭉 밀려준다면 또 한 번에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롯데엘프도 요새 주가 좋죠. 예, 꾸준히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유가 있어요. 실적이 3분기에 괜찮다고 합니다. 23.4%. 우리나라 건가류 잘 나가고요. 오리온도 이건 확인해 줬어요. 오리온 우리나라 제거 쪽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죠? 국내 매출 좋았고, 인도와 카자흐스탄도 좋다고 하고요. 빈과 쪽도 지금 30%나 이익이 증가할 것 같은데, 매출 증가는 그렇게 크진 않을 거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 합병 있죠, 롯데 상강하고. 그래서 저수익 빈과 제품을 좀 이제 마케팅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 매출 증가폭은 제한적이지만 제품 종류를 축소하면서 생산 효율 증대하고 원가를 줄여주다 보니까 마진율이 크게 늘어난다고 합니다. 육가경 부분은 조금 적자폭이 축소될 것 같고, 유지 부분은
이쪽이 좀 아직은 좀 부진한데 이게 4분기부터 좋아질 거래요. 그래서 아마 4분기부터 좋아지면 유지 부분이 그래서 영업이익률은 그 4분기부터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익 증가율은. 그래서 3분기도 좋지만 4분기는 더 좋아지고 주가는 저밸류고. 그래서 이제 꾸준하게 주가 모멘텀 살아있다. 물론 3분기 실적 발표할 때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되게 편하죠. 4분기까지 좋다고 하니까. 그래서 좀 여유가 있는 편이고 원익 QNC는 이제 아시죠? 그 식각 부품 이제 석영 이용한 거죠. 석영을 이용해 가지고 만든 거고 이제 모멘티브라는 회사가 그걸 만들어다가 이제 원익 QNC에 주면 원익 QNC가 쿼츠를 만드는 거죠. 쿼츠. 근데 이 회사는 주로 반도체 장비 회사에 납품을 하니까 그게 좀 우려가 있는 거죠. 이 반도체 장비 요새 뭐 감산 들어가고 투자 안 한다고 하니까 막 부진한데 일단 목표 주가 36,000원 유지했고 어제도 한번 다른 증권사 보고서 말씀드렸죠. 근데 3분기부터 실적 개선될 것 같다. 요 전망이고요. 왜냐하면 이제 계속 쿼츠 주문이 줄어들었죠. 아니, 당연히 감산 들어가는데 줄죠. 근데 이게 북미 장비 회사가 6월경부터 주문을 늘린 것 같아요. 다시. 그죠? 그러면 이제 내년 보고 이제 장비 발주도 좀 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업황이 좀 턴어라운드 할 조짐이 보이는 거 아닌가 보고 있는 것 같고 삼성전자 공장에서도 이런 교체 수요도 감산과 상관없이 발생하고 있대요. 그래서 메모리 업황은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 같고요. 예, 내년에는 설비 투자할 것 같고 그러면은 장비사한테 좋죠. 그래서 지금 내년 보면 내년 보고 투자하면 돼요. 사실 이 요새 반도체 좀 쉬어가는데 전공정 회사들 특히 내년 본다면 괜찮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또 쿼츠 부품 수요도 6월부터 증가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원익 QNC가 단단한 건 자회사 모멘티브가 따로 있거든요. 요거 옛날에 인수했던 기업인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안 좋은 업황에도요. 가격 인상하고 또 쿠어스텍이라는 회사 지분 인수 효과 때문에 전년 대비 39%나 성장을 할 걸. 이번 2분기에도 괜찮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내년에도 쿼츠 원재료 판가 큰 폭 인상이 유력하다. 예, 이 부분까지 있어서 계속 모멘텀은 좋지 않을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 PER 8배 수준까지 좀 하락해서 부담도 좀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단 원익 QNC 쪽은 좀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 근데 여유 있게 하세요. 급하게 하지 마시고 시간은 좀 걸리니까. 근데 이걸 통해서 원익 QNC를 통해서 아 주문이 들어오는구나. 장비 쪽으로. 그러면 다른 식각 회사들도 특히 하나머티리얼즈한테도 우호적일 수 있고요. 예, 전체적인 그 전공정 회사들한테도 조금씩 뭔가 좀 긍정의 바람이 부는 거 아닌가 그런 건 보여지는데 근데 확실한 뭔가 이렇게 팍 갈 수 있는 그런 건 아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여유를 가지고 보시면 좋겠고 미래에셋증권의 박강래 연구원님이 잭슨홀 미팅에서 어떤 이야기 나올까 요 내용 적어주셨는데 지금 금리가 너무 높죠. 이러니 뭐 증시가 오르기 어렵죠. 금리 오르면 밸류에이션이 떨어져요. EPS 곱하기 PER이죠. PER을 낮춰버려요. 주가가. 주가 결정 요인 중에. 그리고 요즘에 돈이 또 안전자산으로 좀 몰리고 있고 그래서 잭슨홀 미팅에 관심이 집중되는데 근데 시장에선 또 뭐 어차피 원론적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내용도 있는데 다만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두 가지입니다. 그 연준 의장이 실질 중립금리는 결국 이 경기에 부양적이지도 긴축적이지도 않은 그냥 중간 수준의 금리인데 이거를 만약에 올려버리잖아요. 그럼 긴축 이슈가 또 생겨요. 아 실질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는 더 긴축한다는 느낌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럼 주가 약재죠. 인플레 전망의 또 변화. 중앙은행이 목표라는 게 2에서 2.5% 정도 물가 목표인데 이거를 현실에 맞게 3% 이상으로 올리겠다. 이러면 이거는 오히려 긍정적일 수도 있죠. 근데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고 저 얘기를 안 할 수도 있고요. 그건 뭐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일단 만약에 중립금리와 물가 목표를 둘 다 올려버렸다. 그러면 중장기로 좋대요. 당장은 좀 변동성 나올 수 있다 하더라도 물가를 이제 현실화시키는 거죠. 3% 이제 물가도 용인하겠다. 그럼 덜 긴축적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예. 그럼 이제 경기에 대한 또 기대감 생기면서 장기적으로는 좋은데 다만 물가 목표는 그대로인데 중립금리만 올렸어요. 야, 금리 더 우리 중립금리 올려야 된다. 예. 그러니까 고금리를 용인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시장 놀래는 거죠. 긴축 리스크가 세서 시장이 한번 밑으로 확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잭슨홀 미팅에서 연준 의장이
차라리 아무 얘기 안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어떤 얘기를 해줄지. 중립금리 얘기할지 물가 목표를 바꿀지.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바켄 리치먼드 연준 총재가 인플레 장기화 따른 추가 긴축 가능성 언급에도 그러니까 인플레가 너무 장기화되니까 추가 긴축 가능성을 지금 언급을 좀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제 추가 긴축을 계속 해야 된다 이런 언급들이 나오는데 근데 그럴 거면 인플레 목표를 올려라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와요. 근데 그렇게 되면 연준 신뢰도가 떨어진다. 자꾸 바꾸면 그런 발언을 했거든요. 이 얘기는 뭔 얘기예요? 긴축은 더 해야 되는데 인플레 목표는 2% 그대로 해야 된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금리 더 올리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단기 금리가 확 올라가요. 그래서 어제 미국의 국채 2년물이 급등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기준금리에 반영하는 게 바로 단기 2년짜리 금리고요. 10년물 있죠. 10년물은 경기에 반응해요. 경기.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죠? 추가 긴축은 더 해야 된다. 인플레 목표는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 금리 더 올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고금리 용인해야 된다. 그럼 금리가 이렇게 계속 높은 상태에 유지되면 어떻게 됩니까? 경기가 둔화돼요. 그러니까 이제 10년물 금리는 꺾여버렸어요. 어제 그래서 장기 금리가 빠졌어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안 좋은 거예요. 이거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조금 증시에 좀 부담이 됐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내일 모레 있을 그 잭슨홀 미팅 어떻게 결론날지 모르겠지만 신경을 안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근데 만약에 실질 중립금리와 물가 목표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할지 미리 좀 말씀드렸으니까 혹시 나중에 신문 기사나 이런 거 보실 때 뭐 그런 내용 나왔구나. 뭐 별 얘기 없었네. 이렇게 좀 해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하나투자증권에서 나온 보고서인데 뭐 온님이 myself and I라고 오직 나만 나 중심적이다 뭐 이런 내용 같은데 지금 가처분 소득은 높은 상태고 과거보다 1인 가구가 증가했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주의로 흘러가요. 그러니까 이마트가 안 되는 이유가 좀 있어요. 꼭 이마트만의 꼭 잘못이다기보다는 안 가잖아요, 사람들. 왜? 옛날처럼 뭐 4-5명이 사는 가구가 아니라 1인 가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까운 편의점 가는 거예요. 아니면 슈퍼마켓 가든가 아니면 온라인으로 시켜버리고 한 번에 또 많이 안 사고 많이 사는 것도 뭘로 사요? 그냥 쿠팡 들어가서 한 번에 딱 결제해가지고 배달 시켜버리죠. 예. 굳이 차 끌고 막 가지 않는 거죠. 이게 결국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보고서도 보면서 공부해야 되는 게요. 이걸 보고 어딜 피해야 되고 어딘 좋겠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인 가구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출생률은 떨어지고 그래서 자기 중심입니다. 뭐든지 자기 중심 혼자 사니까. 그래서 1인 가구 비중은 전 세계가 20%인데 우리나라는 아마 30% 넘을걸요. 제가 알기로는 30% 넘는 걸로 알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도 몇 년 전에 그때 기사로 기억이 나서 근데 이제 어쨌든 1인 가구 늘어나는 건 미혼 인구 그리고 옛날에는 가정을 꾸리는 게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 중에 하나 있잖아요. 요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싱글 라이프. 그래서 이 출산율 점점 떨어지고 우리나라도 좀 심각하죠.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초저출산 시대니까 한 명을 낳아도요. 애지중지 더 키우게 되고 우리 아이들은 부모 세대보다 더 여유 있는 구매 능력 이쪽에 집중이 되니까 그런 것 같고 그런 상태에서 초저출산 시대가 마감이 될까 그럴 가능성은 좀 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구 구조가 이렇게 변하면서 이거는 소비에 많은 변화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가 계속 이어질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오픈런이 식품업계로 넘어왔는데 우리 명품 살 때 기다리잖아요. 그게 식품업계로 넘어왔대요. 뭐냐 파인다이닝 사실 오늘도 제가 이제 여기 오늘 점심도 이제 저희 직원하고 한번 좀 먹으러 이제 예약을 안 하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갔더니 거기도 꽤 이제 인기 있는 집 같더라고요. 근데 갔더니 안 돼요. 안 됩니다. 예약 꽉 찼어요. 가격이 싸진 않아요.
그런 거 보면서 요즘엔 확실히 이런 이제 파인 다이닝이나 뭐 한 끼라도 정말 예, 좀 맛있게 더 먹고 예, 가격이 좀 있더라도 그런 걸 좀 많이 좀 추구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런 거에 대해서 뭐 돈 아깝다 이런 생각은 전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요즘에 그게 문화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어쨌든 파인 다이닝은 뭐냐면은 그 이 대중화 패스트푸드랑은 반대로 가는 겁니다. 빨리 먹고 이런 거보다도 셰프가 이제 요리를 해주고 뭐 흔히 대표적인 게 오마카세 같은 거잖아요. 이런 건데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이제 공연을 즐기듯한 미식을. 이게 저는 이제 일시적이지 않을까 저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오마카세 여전히 인기 많고요. 그러니까 이 지금 문화랑 딱 맞다. 그래서 경험을 더 중요하게. 그러니까 소유보다 뭔가 체험하고 경험. 그래서 구독 서비스가 잘 되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물가 상승 부담에도 이런 건 잘 되고 여러 종류의 또 술과 음료를 섞어 마시는 요새 대표적인 게 하이볼. 그죠? 예, 섞어 먹는 그게 인기가 많죠. 그래서 요즘에 식당 가면은요. 옛날에는 하이볼 거의 못 봤는데 요즘에 이렇게 뭐 이렇게 식당 가면 하이볼이 메뉴판에 다 있어요. 그죠? 그만큼 이제 인기가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포켓몬빵, 아사히 슈퍼드라이 생맥주. 저는 제가 이제 주중에 거의 뭐 술을 못 마시지만 주말에 맥주 한 캔은 마시거든요, 집에서. 근데 저는 저거 사려고 그랬거든요. 아사히 슈퍼드라이 생맥주를. 근데 결국 아직도 못 샀어요. 예. 어디, 아니, 안 팔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한번 마시고는 싶더라고요. 근데 저거 여전히 인기 많고, 농심의 먹태깡, 또 야끼소바 불닭볶음면, 삼양식품에 이런 것들이 연일 화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화장품도 지금은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러니까 예전만 해도 사람이 얼굴을 볼 때, 야, 저 사람 잘생겼다. 정말 아름답게 생겼다. 예쁘다. 이렇게 외모를 그렇게 좀 평가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바뀐 게 몸을 보고요. 야, 진짜 건강해 보인다. 예, 배도 안 나오고 운동 열심히 했구나. 그거랑 전체적인 이제 스타일을 보죠. 그리고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요즘에는 진짜 피부톤을 많이 보더라고요. 피부. 피부가 이제 잘 관리되고 깨끗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높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이제 한국이 그게 되게 많죠. 근데 한국은 제가 뭐 여성분들 화장과 어떻게 화장하는지 제가 잘 모르니까 근데 뭐 굉장히 단계적으로 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저는 이제 뭐 남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저는 아침에 그마저도 좀 이렇게 그 보통은 로션 바르고 스킨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면도 하고 스킨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죠? 그 크림 바르고 보통 하는데 이제 그마저도 빨리 하려고 합쳐진 거 있죠. 예. 그 저기 이건 뭐라 그러죠? 그 이 스킨하고 저기 크림이 합쳐진 거. 요즘에 그런 제품 많잖아요. 저 그거 쓰거든요. 예. 그럼 금방 이제 끝나는데 그거 하고 끝. 예. 그리고 이제 그나마 제가 조금 옛날과 달라진 건 이제 약간 선케어 제품은 좀 발라요. 예.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좀 하긴 하는데 어쨌든 이제 세럼부터 크림까지 여러 단계를 거친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은. 예. 근데 이게요. 이제 해외까지 이 문화가 확산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화장법이 인기가 있는 거죠. 또 온라인으로 이게 이제 퍼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화장품 회사들이 잘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 부분도. 피부와 관련된 면에서 한국의 이런 스킨케어 방식이 뭐 효과가 있다. 인기가 있다. 요게 이제 해외로 케이팝과 같이 좀 확산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인디 브랜드 우리 한국의 화장품 ODM이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아마 아모레 퍼시픽도 그 미국의 타르트인가요? 요 회사 아마 지분 투자했던 것도 같은데 아무튼 미국에 진출했거든요. 근데 인기가 많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화장품 회사들이 미국이나 해외 쪽으로 중국 대신해서 지금 인기 있는 게 일시적인 게 아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식료 화장품 업종의 지금 PER은 10.2배에서 20.2배인데 뭐 음식료는 할인받고 있고 음식료는요 8년째 할인받고 있어요. 인구는 줄죠. 이게 물량 성장 안 나오니까 물가 인상 부담으로 판가도 못 올리죠. 예, 그래서 재평가 좀 어렵다. 그럼 뭐 여기서 우리나라 음식료 업종들 잘 나가려면 방법은 뭐 있어요? 히트 상품 내놓거나 해외에서 잘하거나. 그게 해외예요. 방법은 해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라면은 잘 나가잖아요. 오리온도 해외.
그래서 음식료는 어쩔 수 없죠. 내수가 좀 안 좋으니까. 화장품은 이제 중국만 보면은 안 좋은데 그걸 타개하는 다른 나라를 잡아버렸죠. 예. 그리고 중국 정부 또 최근에 단체 강화 허용했으니까 분위기는 바뀌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음식료 최선호주는 이제 삼양식품하고 롯데 웰푸드고요. 화장품은 클리오, 코스맥스, 펌텍코리아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요게 이제 불닭볶음면이고, 아모레퍼시픽이 이제 북미에 출시한 라네즈 립 슬리핑 마스크라고 합니다. 요게 좀 인기가 있나 봐요. 예, 참고하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NH의 정혁영 연구원님이 메이드 인 차이나, 이것도 좀 구조적인 문제죠. 중국 수출은 줄고 미국은 늘어나고, 예. 그리고 한국의 중국 법인 매출 규모가 2016년 대비 13%나 감소. 이게 2016년 대비해서 올해 매출인데 작년 줄었죠. 예. 한국과 그래서 중국이 옛날엔 똑같이 갔는데 좀 디커플링하고 있다. 중국은 안 가요. 올해 연초에 잠깐 오르고요. 중국 계속 부진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올랐죠. 최근에 좀 빠지고는 있지만. 그래서 그러니까 한국과 중국 증시가 좀 디커플링하는 게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게 이제 경제 의존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어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수입에서 중국 비중입니다. 여기 진한색 선이 확 떨어졌죠. 예. 대신에 일본, 한국, 인도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의류 수입에서 원래 제일 많은 게 중국이었어요. 2018년에 여기 보이시죠? 지금 이 정도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첨단 제품만 이게 수입을 줄이는 게 아니라 저런 이제 첨단 제품이 아닌 것도 줄여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리스킹한다. 첨단 제품 외에는 중국과 함께 간다. 이런 건데 실제 데이터 보면 그것도 아니에요.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이게 트럼프 때부터죠. 기억나시죠? 트럼프 때 시작을 해서 바이든에서 지금 완성되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은. 그리고 현재 중국산 태양광 제품은 대부분 이제 우회해서 하는데 이제 이마저도 관세 부과합니다. 그 이제 줄겠죠. 여기서도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중국에 직접 투자하는 금액이 이렇게 줄고 있고요. 미국으로 들어가는 금액은 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미국 투자 기업들이 좋은 거고 중국 기업들은 안 좋은 거고 이게 명확하게 보이는 거고, 또 중국에서 돈이 빠져나가니까 해외로 공장이 이전되죠. 해외로 공장 빠져나가니 중국 실업률 올라가는 거죠. 그죠? 네. 그리고 중국이 이제 싸지도 않아요. 임금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청년 실업률, 소비력 구매되고. 그러니까 이거 보면 참 좀 답답하죠. 중국이 뭔가 돌파구가 안 보이니까. 그리고 외국인이 중국에 투자하는 거 줄고, 중국이 해외에 투자하는 건 조금 늘어났다고 합니다. 예. 물론 뭐 과거에 비하면은 뭐 엄청 는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중국은 지금 러시아, 동남아, 아프리카로 무역을 또 강화하고 있는데 왜냐면 미국 대체해야 되니까. 근데 그마저도요 좀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이 국가들이 또 미국으로 의존도가 더 오히려 높아지니까. 그래서 미국이 주도해서 신공급망을 구축하고 있는 시대에서 중국의 위상은 이미 약해지고 있고요. 실제 데이터로도.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결국에 이제 기로에 서 있죠. 중국 비중을 줄여 나가는 기업도 있고, 그런 거 상관없이 중국에서 잘하는 기업도 있고, 타격을 받는 업종도 있고, 아니면 반사이익을 얻는 업종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2차 전지랑 태양광. 2차 전지 반사이익 많이 얻었죠. 중국이 미국에 못 가니까. 태양광 똑같습니다. 주가에 아직 반영은 안 됐지만, 그래서 태양광 쪽에서도 한국, 이제 대표적인 게 뭐 하나 솔루션 같은 기업들이죠. 그런 수혜를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전 세계 수입 시장에서 중국 비중은 줄고 있고요. 미국은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건 중국이 제조업 공장으로서의 역할이 점점 약화되고 있다. 근데 우리나라도 어쨌든 중국 비중이 줄고 있어서 이 부분은 뭐 일단 긍정적이라고는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너무 중국 비중이 높은데 이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나라 경제는 이제 무너지는 거죠. 중국 따라가지고. 근데 우리나라가 어쨌든 중국 비중을 줄이면서 미국 비중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안 좋아지는 거를 조금 그래도 좀 충격파를 좀 흡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경호 부총리도 9월부터는 좀 좋아질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중국도 그때부터 좀 개선될 걸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어찌됐건 이런 걸 떠나서라도 중국이 살아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나라한테 좋죠. 그건 맞는데 분명히 생각하실 거는 이게 구조적인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국이 위상이 약화되는 건 어쩔 수 없다. 예.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 그 고민을 계속 해보셔야 되고, 뭐냐면 저렇게 태양광처럼 중국이
위상이 약화되는 거, 다른 나라에서 뭐 2차 전지 뭐 그런 것도 있고, 중국이 대체할 수 없는 거, 대표적인 게 반도체. 중국은 반도체를 대체할 수는 없어요. 뭐 그런 것도 좋은 대안이 되겠죠. 예. 아니면 화장품처럼 아예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잘하는 거. 예. 그런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보고서는 여기까지 좀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예, 전자공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는 JLK라는 이제 의료기기 회사인데, 여기가 AI 기반 흉부 엑스레이 좀 폐질환 분석하는 솔루션. 요새 이쪽이 정말 세죠. 뭐 루닛부터 해가지고 JLK라는 기업도 있고요. 근데 금액은 크지 않아요. 8억 원밖에 안 되는데, 근데 이 회사가 이제 매출 대비해서는 큽니다. 예, 그래서 JLK도 이제 그런 공시가 어제 공시는 많지 않았고요. 내부자 매수 중에서는 유니드 아시죠? 요게 이제 비료 관련된 가성 관련 뭐 그쪽인데 주가 많이 빠졌죠. 근데 여기 여기 부사장님이 5억 원어치 샀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의미가 있지 않나. 예, 좀 생각을 하고. KCC 아시죠? KCC도 많이 빠졌죠. 여기 건자재. 근데 요새 LX 아웃시스도 그렇고 한샘도 그렇고 건자재 주들 살아나거든요. 근데 여기 상무님이 2.6억 원 꽤 많이 샀으니까 이것도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한약품은 이윤우 회장님 꾸준히 사고 있고, 요새 좀 주가 올라가고 있어요. 조금씩은. 여전히 좀 계속 매주 한 번씩은 꾸준히 매수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발 배당을 좀 더 늘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장이 좀 끝나서 좀 한번 시황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부진했고, 코스닥은 급락했고요. 코스피는 10포인트 내외 정도로 좀 제한된 약세를 좀 보여면서 오늘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일단 뭐 수급은 큰 특징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섹터 쪽으로 보기 전에 오늘 이제 시가총액 상위 기업 중에선 보시다시피 오늘 좀 많은 기업들이 좀 부진했는데, 일단 삼성전자는 좀 반등을 해줬거든요. 근데 오늘 2차 전지가 너무 안 좋았어요. 2차 전지가 아까 장중에 뉴스 보니까 LG엔솔하고 그 GM이 합작법인 설령 얼티엄셀즈 거기에 무슨 뭐 유해 물질이 노출돼 가지고 공정 중에 가동을 중단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좀 악재죠. 왜냐하면 생산량이 줄어들 수 있으니까 3분기 실적에는 좀 부담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은 LG화학 주가나 뭐 이런 데도 좀 부정적이지 않았나. 그래서 2차 전지에는 조금 부담이 됐어요. 그 뉴스가 좀 약했고, 그리고 오늘 뭐 네이버도 안 좋았고 2차 전지 대부분 안 좋았습니다. 에코프로 BM도 급락했고, 그리고 셀트리온 좀 부진했고요. 포스코인터, SK이노베이션. 반면 방어준 좋았어요. 삼성생명, 예, 같은 이제 삼성화재, 예, 하나금융지주. 삼성전기는 이게 좀 삼성이 수주 따냈으면 좋겠네요. 거기 기판. 그래서 삼성전기께 좀 들어가면 좋을 텐데 좀 봐야 될 것 같고, AMD 수주를 따냈는지는 아직 확인은 안 됩니다. 삼성전자가 그 HBM 관련해서 그거는 품질 테스트는 통과했다. 뭐 그 정도 기사까지는 있습니다. 우리금융지주, 그 다음에 하나오션은 결국 유상자 결정했어요. 그 말이 뭐 거짓말은 아니었네요. 기사가. 그러니까 뭐 거짓말이라보다는 그 가짜는 아니었고, 결정했습니다. 2조 원 정도. 그래서 오늘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는 좀 안 좋습니다. 근데 규모가 좀 커요. 2조 원이나 되니까. 예, 지금 시총이 7조인데 그래서 좀 큰 편이고, 다만 뭐 빚을 갚는다 이거보다도 아까 보니까 시설 투자 요런 데 좀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다만 이제 주가가 여기 그 좀 미리 선반영은 했어요. 예, 했는데 과도하게 좀 오른 상황에서 선반영은 좀 됐고, 그래서 좀 당분간 변동성 나오겠지만 주가의 반영은 좀 어느 정도 하고 있다라고 보시고, 뭐 혹시 주주분들이라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유상자는 참여하는 게 괜찮아요. 예, 만약에 이게 발표를 했을 경우에는 참여하는 게, 왜냐하면 낮은 가격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유증을 모르겠습니다. 유증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부정적이죠. 부정적인데, 예, 참 어쨌든 주가에 안 좋게 작용하고 있어서, 예, 당분간은 좀 변동성은 좀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거, 그거는 꼭 염두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어느 정도 주가에 좀 미리 그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좀 선반영된 감은 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확인은 됐습니다. 예.
됐고, 그 다음에 오늘 2차 전지 다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포스코 DX는 9%나 올랐네요. 유한양행 좀 좋았고요. 한미반도체 오늘 반도체 버텼고, 게임주는 오늘 특히 펄어비스가 폭락했는데, 아니 반응은 좋은데 왜 빠지는 거죠?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아니 펄어비스 영상을 봤어요. 신작 게임 붉은 사막 평들이 다 좋아요. 물론 아직 게임은 나와봐야죠. 근데 좋은데도 빠집니다. 예. 그러니까 뭐 안 되나 봐요. 게임 섹터 자체가. 그러니까 아무튼 오늘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빠졌고요. 네, 오리온 괜찮았고, 그리고 오늘 펄어비스 그죠? 여기 14%. 그러니까 좀 이해는 안 가요. 예. 재료 소모이라고 하는데, 참 무섭습니다, 주식. 이게 뭔가요? 나오지도 않은 게임 지금 가지고 영상 3분짜리 공개했는데 폭락입니다. 이런 일들이 참, 저는 좀 개인적으로 어이가 없는 것 같아요. 저런 현상은. 그러니까 뭔가 흥행 못하고 그러면 이해를 하는데 참. 네. 그리고 오늘 이제 미국의 전력기기 회사들 주가 좀 안 좋았습니다. 그동안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약간 이제 주가에 부담으로, 또 미국 금리가 좀 높다 보니까 이게 미국 투자 좀 줄어드는 거 아닐까, 이런 좀 약간의 우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뭐 분리막 동박도 다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차 전지 주들한테는 좀 상당히 부담됐던 하루였던 것 같고, 근데 오늘 양자암호 관련주가 급등했는데 이건 또 뭔가요? 저 읽어봤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여기 혹시 보셨나요? 뭐 엑스게이트, 우리로 엑스게이트 양자 컴퓨터인데, 이게 지금 국내 연구진이 상온에서 양자 특성을 갖는 신소재를 발견했다는 소식에, 그러니까 지금 뭐 맥신도 그렇고 초전도체도 그렇고 이제 신소재 얘기가 계속 나오죠. 뭐 발견했다 이러면 다 상한가에 가는데,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김재욱 첨단 양자 소재 연구실 박사 연구팀이 이게 뭐예요? 터뷴 인둔 산화물. 그러니까 저는 이런 물질이 있는 거는 전혀 몰랐고요. 이게 상온에서도, 이게 신소재인가 보군요. 상온에서도 양자 컴퓨터 소재에 쓸 수 있다. 양자 컴퓨터는 좀 많이들 아시죠? 근데 거기에 쓰일 수 있는 신소재를 발견했나 봐요. 예, 실험적으로 증명했다. 그래서 네이처 피직스에 17일 게재했다. 연구 결과를. 그래서 물론 이제 이런 신소재 개발은 좋은 거죠. 좋은 건데, 근데 그냥 관련 기업들이 그냥 다 가는 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진짜 아닌데, 지금 시장 안 좋으니까 뭐 신소재 나오면요 그냥 다 쏠립니다. 좀 걱정은 됩니다. 누군가는 또 피해를 볼 텐데 이렇게 주가가 너무 급등 나가잖아요. 그죠? 예. 아무튼 투자 각별히 주의해 주세요. 오늘은 맥신도 초전도체도 아니고 양자암호가 같습니다. 거기에 통신 장비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통신 장비주들이 급등한 것 같아요. 그리고 금융 자동화, 화폐 이쪽이 오늘 좀 급등했고, 한국전자금융이 이제 그쪽 약간 섹터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근데 한국전자금융은 무이나 주차장으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6개 관련주는 이제 일본이 원전오염수 방류하는 것 때문에 좀 오늘 강세 보였고, 그리고 보톡스 관련주가 오늘 좋았네요. 한국 BNC, 휴원스 이쪽이고, 뭐 메디톡스는 뭐 큰 변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맥신주들도 여전히 강하긴 강해요. 근데 기업마다 좀 차별화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손해보험이 오늘 좋았습니다. 방어주, 우주항공주도 오늘 파이버프로 한 30% 급등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오늘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산주 좋았고요. 카메라 모듈도 오늘 더구전자가 좀 일부 올라갔군요. 삼성전기, 옵트론텍. 디스플레이 쪽 일부 강했고요. 덕산 네오룩스 좀 올라왔습니다. SFA는 대규모 수주 공시가 하나 나오긴 했어요. 2차 전지 쪽. 주가의 반응은 전혀 안 되네요. 그리고 오늘은 한미반도체 좀 오르면서 반도체 장비 좋았는데, 에로티베큐미 오늘도 13%. 태양광 쪽이죠. 네, 이쪽이 오늘도 시장을 좀 주도했고요. 엑시콘이 좀 좋았네요. 여기가 우리 저번에 공부했죠. 테스터. 예.
SSD, 낸드 플래시나 뭐 이런 것들 테스트한 쪽인데 오늘 7.8% 좀 올랐고요. 폴더블 폰 쪽도 올랐나요 오늘? 글쎄요. KH바텍은 오르진 않았습니다. 페인트 업체들 중에 오늘 일부 기업 좀 올랐고요. 아까 그 KCC는 그거죠. 그 이제 내부자. 이것도 저도 안 본 지가 꽤 됐는데 정말 주가 많이 빠지긴 빠졌죠. 건자재도 좀 살아났으면 좀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대표주 오늘 좀 좋았고요. 삼성전자가 좀 선전했습니다. 재택근무 회사가 오늘 좀 올라갔나요? 예, 오파스넷. 예. 그리고는 뭐 대부분 좀 부진했고 초전도체는 좀 반대로 오늘은 급락했네요. 신성델타가 오후에 급락하면서 이거랑 2차 전지가 급락하고 반대로 뭐가 갔죠? 양자 컴퓨터 이쪽이 급등하는 그런 상황이. 그래서 2차 전지 오늘 안 좋았습니다. 조선주는 요새 뭐 하나오션 유증에다가 뭐 약간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부진했고 석유화학 기업들도 여전히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타이어도 좀 답답하고요. 종합상사 주도주는 없어요. 최근에. 바이오도 좀 부진했고요. 해운주 MLCC 업체들도 좀 부진했고 백화점 관련주들도 오늘 좀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정유주도 오늘 좀 부진. 근데 뭐 이노베이션이 좀 빠졌던 것 같고요. 낸드 관련주는 좀 부진했네요 오늘. 그죠? 예. 테크잉하고 원익QNC 좀 올라갔는데 오늘 한양ENG, PSK홀딩스 이쪽은 좀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터주가 아침엔 좋았는데 오후에 일부 좀 밀린 것 같고요. SM도 상승폭. 요새 이쪽 엔터주도 좀 힘은 좀 없는 상태고요. 자동차도 아직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예. 뭔가 좀 반전의 계기가 없네요. 건강기능식품은 요새 노바렉스가 좀 좋죠. 예, 노바렉스가 굉장히 좀 분위기 좋더라고요. 근데 다른 쪽은 뭐 좀 차별화되는 것 같습니다. 예. 피팅도 약간 빠졌고요. IT 대표주도 좀 부진. 음식료도 오늘 오리온은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메일유업 올라갔네. 메일유업도 이게 잠깐만요. 메일유업이 뭐가 있었는데 내부자가 샀었나? 제가 뭔가 본 것 같아가지고 공실 봤나?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뭐였더라? 예, 아닌가? 제가 헷갈렸던 것 같습니다. 메일유업이 그 실적이 잘 나왔죠. 네, 실적 잘 나왔죠. 그때 한번 그때 실적 한번 점검했던 것도 같은데 맞나요? 이게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맞나? 메일유업 있었던 것도 같고요. 그죠? 맞나 모르겠네요. 아니 어디선가 기억이 나는가 아닌가? 죄송. 여기 있네요. 그죠. 기억나요. 예, 제가 그래서 맞아요. 실적 좋았어요. 실적. 그래도 이번엔 잘했잖아. 좀 인정해주자. 약간 맞아요. 공신 줄 알았더니 실적이네요. 참 어려운 기업에게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아이들 출생이 줄어드니까 좋을 수는 없죠 사실. 근데 이제 워낙 많이 빠져가지고요. 좀 좋아졌으면 좋겠네요. 예,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하나오션 유증도 결정 오히려 돼버렸고 그냥 그게 루머가 사실이었고요. 그 다음에 LG엔솔 약간 GM과의 합작 공장에서 무슨 정확한 무슨 사고인지 모르겠는데 생산 뭐 차질이 좀 있을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은 일단 조금 그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텔레그램에서 아까 어느 분이 아까 오전에 제가 라이브 할 때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그 실적 발표할 때 제가 맞아요. 요거 있잖아요. 요게 예상치랑 어떻게 아냐.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이게 증가율이잖아요. 영업이. 이거 알 수 있죠. 나오니까. 근데 예상 대비해서 어떻게 아냐. 이거 옛날에 알려드렸는데 텔레그램에 보면 여기 아름다트라고 있어요. 아름다트 보이시죠? 요게 주소가 아마 이걸 겁니다. 아름다트가
요거 제가 주소는 한번 크게 요거를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그대로 이렇게 쳐서 저 주소 그대로 치시면 돼요. 이렇게 복사해서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아름다트 여기 텔레그램 데스크탑 딱 해가지고 열고 들어가서 채널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포 다트라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한번 요건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저 주소로 들어가시면 돼요. 요겁니다. 요게 이제 t.mni/info.dat 요건데 저기 들어가서 이제 보시면 지금 이게 공시를 매일 이렇게 요약해서 적어주세요. 그래서 저는 요거 좀 자주 보고 있고, 근데 이렇게 실적 발표하잖아요. 보이세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어딨나 위쪽에 보면 이제 실적 시즌에 실적이 쫙 올라옵니다. 여기 있죠, 여기 이렇게. 그러면 요게 뭐냐면 QOQ는 전분기 대비, YOY는 전년 동기 대비인데 보면은 이 중에서요 컨센서스라고 나올 거예요. 잠깐만요. 컨센서스가 어디 갔나? 네. 왜 컨센서스가 안 보이나? 네. 여기 있죠. 컨센 대비 보이세요? 여기. 네, 보이죠. 없는 거는 예상치가 없어서 그런 거고요. 이렇게 보면 이게 LS 반기 보고서하고 영업이익 2,816억, QOQ 18.2, YOY 43.4, 컨센 대비 2.2. 그래서 저는 이제 요거 보고 적어 놓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일일이 찾아서 계산해도 되는데 요거 하면 이제 빨리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시장 예상보다 2.2% 잘 나왔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루토노닉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59.6이죠. 예상보다 훨씬 안 좋게 나온 거죠. 이런 경우도 있고. 요거 보고 이제 제가 저기다가 적으면 녹십자는 10.1% 잘 나왔고, 어떻게 찾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실적 시즌에 저는 요거 보고요 좀 빠르게 업데이트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오늘 고생하셨고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참 증시가 답답한데 좀 어쩔 수 없어요. 좀 인내해 주세요. 지금 증시가 오르면 좋지만 뭔가가 이제 바뀌어야 되거든요, 환경이.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그거죠. 그 잭슨홀 미팅에서 연준 의장이 좋은 얘기 해주는 거. 근데 그분이 그럴 수 있을까 참 의문인데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좀 여유 가지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시장을 도망갈 때는 아니고 또 좋은 기업들 투자할 땐 맞다고 봐요. 근데 다만 좀 천천히 하자. 급할 거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